폭풍이 지나간 아침, 사라진 사람, 차 한 잔 놓고 들어오세요. 오늘은 그때 그 마을을 뒤흔든 실종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강원도 화양군 구룡리. 지도에서조차 쉽게 찾기 어려운 작은 산골 마을이다. 사방이 능선으로 둘러싸여 있고 집들은 계곡을 따라 듬성듬성 붙어 있다. 낮엔 과수원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내려오고 밤엔 개 짖는 소리와 가을 물 소리만 남는 곳. 사람들은 이 마을을 조용한 곳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가끔 그런 단어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조용하다는 말은 곧 무슨 일이 벌어져도 소문이 늦게 퍼진다는 뜻이니까. 2012년 5월 15일 밤, 구룡리는 폭풍을 맞았다. 기상청이 국지성 호우와 낙노에 주의를 반복해서 경고하던 날이었다. 저녁 무렵부터 바람이 나뭇가지를 꺾듯 몰아쳤고 빗줄기는 얇은 실이 아니라 한 덩어리의 막처럼 쏟아졌다. 번개가 산 위로 갈라지는 순간 마을 전체가 몇 초간 흰색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어둠에 잠겼다. 그리고 결국 전깃줄이 끊겼다. 마을은 8시를 조금 넘겨 완전히 정전되었다. 그날 밤 구룡리 끝자락 과수원 옆 단층집에서 한 부부도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남편 이준호 33. 과수원을 물려받아 새벽부터 해 질 때까지 일하는 사람. 동네에서는 성실한 사내로 통했다. 아내 박서연 29. 임신 7개월, 처사이었다. 서연은 임신 후반으로 갈수록 허리 통증이 심해졌고 잠도 깊게 들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날 저녁만큼은 특별한 사건이 없었다. 적어도 남편의 말에 따르면 폭풍이 그치기 시작한 건 다음 날 새벽 5시를 넘어서였다. 빗소리가 조금 약해지며 마당의 물웅덩이가 잔잔해지는 그 시간대, 사람들은 대개 살았다는 마음으로 다시 잠을 청한다. 그런데 6시 20분 화양지구대 문이 열렸다. 누군가 뛰어들어온 것이다. 이준호였다. 비에 젖은 셔츠가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바짓단은 한쪽만 유난히 진흙투성이었다. 숨이 가빠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지구대 당직 경찰이 수건을 건네고 따뜻한 물을 주며 진정시키자 준호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쥔 채 입술을 떨었다. 그리고 한참을 머뭇거리다 마치 미리 준비해둔 대사를 꺼내듯 말했다. 아내가 없어졌습니다. 임신 중이에요. 7개월인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당직 경찰이 질문을 던졌다. 마지막으로 본 시간, 집 안 상황, 혹시 다툼이 있었는지, 연락은 했는지. 준호는 빠르게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다툼은 없었다. 어젯밤 9시쯤 잤다. 새벽 5시 45분쯤 깼다. 옆자리가 차가웠다. 화장실에 갔나 싶어 기다렸는데 돌아오지 않았다. 집 안을 뒤졌지만 없었다. 마당에도 없었다. 과수원에도 없었다. 그 말만 들으면 흔한 실종 신고처럼 보인다. 하지만 준호는 곧바로 핵심을 덧붙였다. 본인이 중요하다고 믿는, 아니 중요하게 들리길 바라는 디테일이다. 지갑이랑 휴대폰이 그대로예요. 신분증도 그대로고 돈도 그대로고 옷도 그대로인데 경찰이 되묻는다. 그럼 뭘 가지고 나갔습니까? 준호는 잠깐 숨을 삼켰다. 눈동자가 흔들렸다가 다시 고정됐다. 실내화요. 파란색 슬리퍼. 그거만 없어요. 나는 이 부분에서 늘 멈칫한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정말 당황했다면 사라진 물건을 그렇게 정확히 특정해 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공포 속에서 기억을 흩뜨린다. 그런데 준호는 처음부터 슬리퍼라는 단어를 쥐고 있었다. 마치 관객에게 보여주려는 소품처럼. 당직 경찰은 즉시 상황의 위험도를 판단했다. 임신 7개월 산모가 폭풍 속에서 연락도 없이 사라졌다. 도로는 진흙탕이 되었고
마을 주변에는 작은 저수지와 경사진 비탈이 많다. 단순한 가출로 보기 어렵다. 지구대는 곧바로 화양경찰서 형사팀에 보고했고 수색 인력이 꾸려졌다. 7시 30분 무렵 순찰차 2대가 구룡리로 들어갔다. 빗물에 깎인 흙길은 차 바퀴가 한번 미끄러질 때마다 옆으로 무너질 듯했다. 마을 끝자락 이준호의 집은 뒤로 산을 등지고 앞으로 과수원이 펼쳐진 자리였다. 집 자체는 단정했다. 지붕 아래로 떨어진 빗물이 마당에 작은 강을 만들고 있었고 폭풍이 지나간 뒤 특유의 냄새, 젖은 흙, 젖은 풀, 그리고 어딘가 금속이 식는 냄새가 섞여 올라왔다. 이준호는 마당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였다. 경찰이 다가가자 그는 벌떡 일어나 찾아주세요를 반복했다. 그때 형사팀의 팀장 강지원, 가명이 현장에 도착했다. 강지원은 현장에 서자마자 집 주변을 한 바퀴 천천히 훑었다. 그는 누군가의 감정에 먼저 닿는 사람이 아니었다. 먼저 닿는 건 늘 모순이었다. 집 바깥은 폭풍이 정리해버린 듯 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발자국 같은 건 남기지 못했을 가능성이 컸다. 오히려 그게 문제였다. 흔적이 없다는 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이 아니다. 흔적이 지워졌다는 뜻일 수도 있다. 강지원은 뒷마당으로 이어지는 길목과 담장, 그리고 과수원 가장자리까지 눈으로 재면서 이준호에게 아주 짧게 물었다. 어젯밤 개 짖는 소리 들었습니까? 아니요. 비가 너무 와서 천둥 때문에 아무것도 안 들렸어요. 문 여닫는 소리도요? 전혀요. 제가 깊게 잤습니다. 깊게 잤다. 폭풍 속에서 임신한 아내가 옆에서 뒤척였을 텐데. 물론 가능한 말이다. 하지만 강지원은 그 가능과 개연 사이를 본다. 그리고 사람은 종종 가능한 말을 골라 개연을 위장한다. 경찰은 실종 경보 절차에 맞춰 집 안을 확인했다. 거실은 이상할 만큼 정돈되어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찻잔 2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싱크대엔 설거지거리가 없었다. 마치 누군가가 평범한 밤을 연출하려고 애쓴 느낌. 침실로 들어가자 서연의 휴대폰이 화장대 위에 있었다. 충전선이 연결되어 있지는 않았고 전원은 꺼져 있었다. 지갑도 있었다. 신분증도, 현금도, 병원 진료카드도. 이준호는 옆에서 그걸 하나하나 가리키며 말했다. 보시죠. 다 여기 있어요. 그는 슬퍼 보이려 애쓰는 사람처럼 보였고 동시에 자신이 제공하는 증거로 의심을 지우려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 2가지가 함께 느껴질 때 나는 개인적으로 가장 소름이 돋는다. 애도의 표정과 방어의 태도가 동시에 나올 때 말이다. 강지원은 침대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이불은 정리된 편이었다. 보통 실종이 아침에 발견되는 경우엔 이불이 더 흐트러져 있기 마련인데 그날은 아니라는 느낌이 강했다. 강지원은 아무 말 없이 침대 옆으로 다가가 손전등을 비췄다. 그리고 베개를 유심히 봤다. 아내의 베개, 눌린 자국이 너무 얕았다. 누군가가 한밤중에 잠깐 머리를 댄 것처럼 보였다. 하룻밤 내내 잠든 사람의 흔적이라기엔 남는 게 적었다. 강지원은 베개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다. 이준호 씨, 어젯밤 정말 여기서 같이 주무신 겁니까? 그 질문이 던져지는 순간 집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이준호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주 짧게, 딱 그 정도만. 하지만 어떤 사건들은 바로 그 미세한 흔들림에서 시작된다. 폭풍은 지나갔다. 이제 남은 건 폭풍 뒤에 남겨진 사람의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종종 우리가 믿고 싶어 하는 방향이 아니라 가장 불편한 방향으로 이어진다.
너무 깨끗한 집, 너무 열린 뒷문, 실종 사건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사실이 아니라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구룡리 그 집은 분위기부터 이상했어요. 강지원은 침실 베개에 남은 얕은 자국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이준호는 그 짧은 질문을 듣자마자 마치 억울함을 증명하려는 사람처럼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네, 당연히 같이 잤죠. 제가 여기서 앉았으면 어디서 자요? 말은 맞다. 하지만 강지원이 보는 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자연스럽다, 인위적이다 였다. 그리고 그 대답은 이상할 만큼 빠르고 이상할 만큼 단정했다. 실종 사건에서 사람은 대개 자기가 뭘 했는지보다 앞으로 의심받을 만한 요소를 먼저 떠올린다. 그래서 말이 단정해진다. 너무 단정해진다. 강지원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고 집안을 천천히 훑었다. 벽지, 바닥, 가구 배치, 창틀. 폭풍이 지나간 아침인데도 거실 공기가 건조했다. 그게 첫 번째로 이상했다. 비가 저렇게 퍼부었는데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습기가 없을 리 없다. 그런데 이 집은 습기 대신 아주 얇게 퍼진 세제 냄새가 남아있었다. 깨끗한 냄새. 사람들이 정돈된 집에서 맡는 그 냄새. 하지만 폭풍이 몰아친 직후에는 그런 냄새가 오히려 불협화음이 된다. 화장실 좀 볼까요? 강지원의 말에 지구대 경찰이 먼저 욕실 쪽으로 갔다. 이준호도 한 발 따라 붙었다. 그 순간 강지원은 손바닥을 들어 이준호를 제지했다. 여기까지만요. 이준호의 얼굴이 잠깐 굳었다가 다시 풀렸다. 그는 억지로 웃으며 뒤로 물러났다. 그 표정이 나를 불편하게 했다. 진짜 불안은 대개 숨기지 못하고 새어나오는데 이준호는 불안이 새어나오지 않게 정리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집을 정리하듯 표정도 정리하는 사람. 욕실 문을 여는 순간 냄새가 더 선명해졌다. 락스 계열의 강한 냄새. 물론 시골집에서 욕실 청소를 자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전이었던 밤, 폭풍이 몰아치던 시간, 임신 7개월 아내가 사라진 직후의 아침에 이렇게 선명한 냄새가 남아있는 건 타이밍이 너무 묘했다. 강지원은 변기 옆바닥을 가만히 내려다봤다. 바닥 타일은 반짝였다. 지나치게 반짝였다. 물때가 없었다기보다 최근에 박박 문질렀다는 광택이었다. 배수구 덮개도 눈에 띄게 새것이었다. 주변 실리콘 줄로는 얇게 긁힌 자국이 있었다. 누군가 날카로운 솔로 한 번 긁고 지나간 흔적처럼 강지원이 낮게 말했다. 이 집은 어젯밤에 한 번 크게 청소했네요. 지구대 경찰이 어색하게 웃었다. 준호 씨가 원래 깔끔한 편이라서. 그때 강지원이 고개를 돌려 이준호를 바라봤다. 이준호는 거실 문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다. 눈빛이 욕실로 가는 걸 숨기지 못했다. 누군가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상황이라면 그 눈빛은 보통 밖을 향한다. 산길, 논두렁, 저수지. 그런데 이준호는 계속 집안을 확인하고 있었다. 강지원은 뒤로 나와 이준호에게 질문을 바꿨다. 박서연 씨가 요즘 불안해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임신 이후에요. 혹시 부부싸움은 없었습니까? 이준호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준비해둔 듯한 설명을 꺼냈다. 싸움까지는 아니고요. 임신하면 원래 예민해지잖아요. 가끔 제가 늦게 들어오면 괜히 서운해하고 잠을 잘 못 자고 그런 정도였습니다. 강지원이 바로 찔렀다.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았습니까? 농사일이요. 요즘 비 오기 전에 정리할 게 많아서요. 이준호는 그 말을 하면서도 농사라는 단어를 반복했다. 마치 농사라는 말이 방패가 된다고 믿는 것처럼.
실제로 시골에서 농사만큼 완벽한 방패는 없다. 힘들고 바쁘고 누구도 쉽게 반박하지 못한다. 그래서 더 자주 쓰인다. 강지원은 수색 범위를 정했다. 집 주변 500m부터 시작해 계곡 쪽, 마을 입구, 과수원 경계까지. 산모가 밤에 밖으로 나갔다면 넘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곳, 물이 고였을 만한 곳을 우선으로 훑어놓는다. 문제는 폭풍이었다. 비는 흔적을 지워버린다. 동시에 어떤 흔적이든 자연재해 탓으로 덮어버리기도 한다. 수색 인력이 흩어지는 동안 강지원은 혼자 뒷문 쪽으로 걸어갔다. 뒷문은 부엌 옆에 붙어 있었고 외풍을 막는 비닐 커튼이 달려 있었다. 그 커튼이 아래쪽만 살짝 젖어 있었다. 젖은 흔적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았다. 빗물이 튄 흔적이 실내 쪽으로 번져 있었다. 강지원은 바닥을 봤다. 이상하게도 흙발자국이 거의 없었다. 문이 열렸다면, 누군가 들락거렸다면 마당 흙이 조금은 묻기 마련이다. 특히 폭풍 직후의 진흙은 점성이 강해서 더 잘 남는다. 그런데 바닥은 깨끗했다. 깨끗한 정도가 아니라 닦아낸 듯 깨끗했다. 그 순간 강지원이 무심하게 물었다. 파란 슬리퍼는 평소 어디에 두십니까? 이준호가 곧장 뒷문 옆 신발장을 가리켰다. 여기요. 늘 여기 두는데 그것만 없어요. 강지원은 신발장 문을 열었다. 여러 켤레가 있었다. 고무신, 장화, 남성용 운동화, 서연의 샌들. 그런데 실내에서만 신는 슬리퍼는 보통 더럽다. 발등에 먼지가 붙고 바닥에 물자국이 남는다. 그런데 이 집 신발장 안쪽은 너무 말끔했다. 닦아낸 것처럼, 아무 냄새도 없는 것처럼. 나는 그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든다. 실종 사건에서 종종 등장하는 유일하게 사라진 물건은 증거가 아니라 연출일 때가 있다. 남겨진 것들이 의도적으로 남겨진 것이라면 사라진 것도 의도적으로 사라진 것일 가능성이 크다. 강지원은 질문을 끊지 않았다. 박서연 씨는 밤에 화장실 자주 갔습니까?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임신하니까 소변도 자주 마렵고요. 그래서 뒷문 쪽으로 나가서 바깥 화장실도 가끔 썼어요. 강지원의 눈이 잠깐 가늘어졌다. 정전인데요. 어젯밤. 손전등이 있어요. 여기요. 이준호는 부엌 서랍을 열어 손전등을 꺼내 보였다. 그건 역시 너무 빠르고 정확했다. 이 집에서 어젯밤 정전이란 변수가 생기면 그 변수까지 계산된 대답이 바로 튀어나오는 느낌. 나는 이런 순간이 싫다. 사람이 아니라 시나리오를 대하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오전 9시 무렵 수색팀이 1차 결과를 보고했다. 집 주변에서는 특별한 흔적이 없었다. 계곡 아래쪽에서도 발견이 없었다. 마을 입구 CCTV는 정전으로 인해 작동하지 않았고 몇몇 집에 설치된 개인용 CCTV도 대부분 꺼져 있었다. 폭풍은 시야를 끊어냈다. 마치 누군가에게 시간과 어둠을 선물한 것처럼. 그때 마을 이장과 함께 온 한 노인이 강지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형사님, 어젯밤에요. 새벽쯤 쇠 긁는 소리 같은 걸 들었습니다. 어디서요? 준호네 집 쪽에서 한번 아주 짧게요. 끼익 하고. 강지원은 곧바로 확인했다. 개는요? 그 집 개가 짖었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 집은 개를 안 키웁니다. 대신 옆집 개가 예민한데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조용했다. 폭풍이 모든 소리를 덮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옆집 개가 조용했다는 말은 다른 가능성을 열어버린다. 개가 짖지 않는 상황. 낯선 사람이 아니라 익숙한 사람. 혹은 개가 낯설지 않게 느낄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움직인 사람.
강지원은 숨을 길게 내쉬고 지구대 경찰에게 낮게 지시했다. 현장 보존, 특히 욕실, 뒷문 주변, 과학수사 요청 넣으세요. 이준호가 그 말을 듣고 한 발 앞으로 나왔다. 형사님, 그럼 제 아내는요? 찾으러 가야죠. 이런 거 조사할 시간이. 강지원이 이준호를 바라봤다. 눈빛이 차가웠다. 찾을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찾을지는 지금 이 집이 말해줄 겁니다. 이준호의 입술이 아주 얇게 떨렸다. 그는 다시 울먹이는 표정을 꺼냈지만 눈물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또 한 번 느꼈다. 이 사건은 바깥에서 시작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폭풍이 만든 건 실종이 아니라 기회였을지도 모른다. 마당 뒤편 과수원 가장자리에 잎사귀가 유난히 고르게 덮인 곳이 있었다. 강지원은 그쪽을 힐끗 봤다가 아무 말 없이 시선을 거뒀다. 지금은 아니었다. 아직은.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다. 이 집은 너무 깨끗했고 뒷문은 너무 열려 있었다. 그리고 실종 사건에서 너무라는 단어는 거의 항상 나쁜 쪽으로만 작동한다. 전 남친이라는 쉬운 범인, 그리고 더 불편한 이름. 사람들은 사건이 터지면 제일 먼저 그럴 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문제는 그 그럴 만한 사람이 가끔은 누군가가 일부러 무대 위에 올려놓은 인형일 때가 있다는 거죠. 구룡리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만 하루가 지나자 마을은 숨을 참기 시작했다. 폭풍이 마을을 잠깐 멈춰 세웠다면 실종은 마을의 심장을 멈춰 세웠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찾아야지를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미 결론을 만든다. 이럴 때 가장 흔한 결론은 하나다. 남자 문제 아니야. 전 남친이 있대. 돈 빌려줬다던데. 그 소문은 어김없이 경찰 귀에도 들어갔다. 오전 10시 무렵 형사팀은 첫 번째 인물 정리를 시작했다. 박서연 29은 마을 안에서 적이 없었다. 직장도 멀리 떨어진 원단 공장 파트타임. 퇴근하면 집에서 과수원, 과수원에서 집. 동네 사람들 눈엔 늘 조용하고 예의 바른 임신부였다. 그렇다면 문제는 관계다. 관계가 흔들리면 사건은 생긴다. 적어도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다. 그날 오후 강지원은 구룡리에서 200m 떨어진 집에 사는 김말순, 가명, 할머니를 만났다. 실종 전 서연이 누군가와 다투는 걸 봤다는 사람이었다. 할머니, 그날 말씀하신 남자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세요?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허공에 대강 윤곽을 그렸다. 키는 준호보단 좀 작고 어깨가 좁았어. 검은 잠배, 머리가 짧고 말투가 거칠더라. 서연이는 고개 숙이고 울먹이고 강지원은 메모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였습니까? 폭풍 오기 사흘 전인가. 오후 늦게였어. 그 남자가 집 앞에서 담배 피우면서 뭐라 하더라고. 차나 오토바이는요? 흰색 오토바이. 배달통 같은 거 달린 거. 그 한 문장으로 후보가 좁아졌다. 화양군 일대에서 배달 일을 하는 사람들 명단은 지역 파출소에도 배달앱 대행사에도 남는다. 더구나 흰 오토바이 플러스 배달통은 흔하면서도 특정되기 쉬운 특징이었다. 그날 저녁 경찰서는 한 남자를 불러들였다. 최민석 30일, 서연의 전 남자친구. 지금은 물류센터 계약직 겸 배달 대행. 얼굴에 피곤이 붙어있는 사람. 그는 조사실 의자에 앉자마자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죄책감이라기보다 경찰서라는 공간 자체가 주는 압박에 가까운 움직임이었다. 강지원은 서두를 길게 끌지 않았다. 구룡리 박서연 씨, 사흘 전 집 앞에서 만나셨죠? 민석은 입술을 깨물었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다.
네. 왜 갔습니까? 민석은 잠깐 망설이더니 결국 솔직하게 말했다. 돈 때문에요.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조사실 공기가 달라진다. 돈은 다툼을 만들고 다툼은 사건을 만든다. 최소한 사람들은 그렇게 연결한다. 강지원은 바로 파고들었다. 얼마? 500만 원, 500만 원 정도요. 예전에 서연이 어머니 아프셨을 때 제가 빌려줬습니다. 결혼하면 천천히 갚는다고. 근데 연락이 잘 안 돼서요. 그날 말다툼이 있었죠. 네, 제가 좀 화가 났습니다. 근데 손대진 않았어요. 진짜로요. 민석은 진짜로라는 말을 2번 반복했다. 경찰은 반복을 기록한다. 반복은 방어고 방어는 불안을 의미한다. 다만 불안이 곧 죄를 의미하진 않는다. 억울한 사람도 불안하니까. 강지원은 질문의 방향을 바꿨다. 폭풍이 있던 5월 15일 밤 어디 있었습니까? 민석은 기다렸다는 듯 빠르게 답했다. 동창이랑 술 마시고 있었습니다. 화양급 쪽 포장마차요. 8시부터 1시 넘어서까지. 누가 확인해 줍니까? 같이 있던 애들 다요. 사장님도 저 얼굴 알아요. 제가 거기 단골이라. 강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서류처를 넘겼다. 이런 답은 흔하다. 너무 흔해서 오히려 의심받는다. 하지만 민석에게서 느껴지는 건 짜여진 연기가 아니라 억울함과 두려움이었다. 눈빛이 방어적이고 땀을 닦는 손이 어설펐다. 연기하는 사람은 대개 더 매끄럽다. 강지원은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당신 그날 박서연 씨한테서 이상한 연락 받은 적 없습니까? 민석은 고개를 저었다가 잠깐 멈췄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연락은 아니고요. 문자 하나. 무슨 문자?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을 보여주려다가 손이 떨려 멈칫했다. 그는 결국 메시지 캡처 화면을 강지원에게 넘겼다. 발신 번호는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였다. 내용은 짧았다. 더 이상 오지 마. 계속 나타나면 큰일 난다. 민석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다. 그날 말다툼하고 그 다음 날인가 왔습니다. 서연이 번호가 아니었어요. 근데 말투가 서연이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신경 안 썼습니다. 나는 여기서 한 번 더 확신한다. 사건은 늘 사소한 문장에서 방향을 바꾼다. 저 문장이 정말 서연이의 문장인지 누군가가 서연인 척 보낸 문장인지 그 차이가 사건의 얼굴을 완전히 바꿔버린다. 강지원은 즉시 통신사 협조를 요청했다. 발신 번호의 가입자, 기지국 위치, 발신 시간. 동시에 민석의 알리바이도 검증에 들어갔다. 포장마차 사장은 맞다고 했고 함께 술 마신 친구들도 확실하다고 했다. 카드 결제 내역, CCTV, 정전이었지만 읍내는 전기가 유지된 구역이 있어서 일부 카메라 기록이 남아 있었다. 민석은 폭풍의 밤 구룡리에 갈 시간이 없었다. 첫 번째, 그럴듯한 범인이 무너졌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더 불편해진다. 사람들은 사건이 복잡해지는 걸 싫어한다. 그래서 다시 단순한 결론을 찾으려 한다. 그럼 남편인가? 로 곧장 뛰어간다. 하지만 강지원은 그보다 한 발 더 뒤로 물러섰다. 남편을 의심하는 감정은 쉽다. 그러나 남편을 의심하는 증거는 어렵다. 강지원은 그 어려운 쪽을 택하는 사람이다. 그는 이준호를 다시 불러 세웠다. 최민석 씨가 돈 때문에 찾아온 건 알고 있었습니까? 이준호는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곧바로 말했다. 전혀요. 서연이가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실종 신고할 때 납치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까?
이준호는 눈을 크게 뜨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 임신한 사람이 밤에 나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데려갔다고 생각한 거죠. 제가 뭘 어떻게... 임신한 사람이 밤에 나갈 리가 없다면서요. 강지원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그런데 서현 씨는 파란 슬리퍼만 신고 나갔다고 하셨죠. 이준호의 입이 잠깐 열렸다가 닫혔다. 아주 짧은 침묵. 강지원은 그 침묵을 기록했다. 그리고 그는 질문을 더 잔인하게 이어가지 않았다. 대신 다른 방향으로 돌렸다. 박서연 씨, 최근에 휴대폰을 몰래 보거나 숨긴 적 있습니까? 이준호는 억울하다는 듯 웃었다. 임신하면 예민하니까 가끔 제가 바람 피우는 거 아니냐고 그런 말은 했습니다. 근데 제가 뭘 잘못했겠습니까? 저는 과수원 일만 했어요. 정말 과수원 일만요. 강지원은 그 말을 그냥 흘려보냈다. 그는 말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로 사람을 벽에 세우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날 밤 형사팀은 조용히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다. 통화 내역, 문자, 위치 기록, 그리고 주변인. 다음 날 오전 통신 기록 1차 회신이 도착했다. 이준호의 번호에서 반복적으로 찍힌 특정 번호가 있었다. 시간대가 문제였다. 대부분 밤 11시 이후, 자정 넘어 1시까지. 통화 시간이 짧지 않았다. 20분, 40분, 길게는 1시간 가까이 이어진 것도 있었다. 농사 이야기라면 그 시간은 너무 늦었다. 장사 이야기라면 그 시간은 너무 은밀했다. 강지원은 번호 조회 결과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잠깐 멈췄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그는 아주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나는 그 한숨이 어떤 종류인지 안다. 이름이 나왔다는 한숨. 이제 사건이 더러워진다는 한숨. 번호의 가입자는 화양군 재래시장 과일가게 상인. 한미래 35. 그녀는 남편을 잃은 뒤 혼자 장사를 키웠고 사람들과 잘 섞였고 말도 잘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구룡리에서 이준호의 과수원 과일이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길목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 강지원은 수사팀에 조용히 말했다. 이 사건 전 남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그는 재래시장으로 향했다. 폭풍이 지나간 뒤에 햇빛 아래에서 과일은 더 붉게 빛났고 사람들은 더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런 평온함은 자주 가장 끔찍한 이야기의 앞부분에 붙는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누군가 강지원을 보고 먼저 웃었다. 마치 경찰을 손님처럼 맞이하는 사람의 웃음. 한미래였다. 그 순간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웃음이 전혀 두려워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냄새는 거짓말을 못한다. 실종 수사는 시간이 지나면 싸움의 규칙이 바뀝니다. 처음엔 찾기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숨겨진 것을 드러내기가 됩니다. 그리고 숨겨진 건 대개 냄새로 먼저 올라옵니다. 구룡리에서 박서연이 사라진 지 열흘이 넘어가면서 마을은 점점 다른 방식으로 변했다. 처음 며칠은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았다. 계곡, 산길, 도로, 저수지, 과수원 끝. 살아있다면 어디에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질문이 바뀐다. 살아있다면 연락이 왔을 텐데. 그 바뀐 질문은 마을을 조용히 병들게 만든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찾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의심은 대개 가장 가까운 곳으로 돌아온다. 집, 남편, 뒷문, 너무 깨끗한 욕실. 강지원은 그 변화가 싫었다. 소문이 수사보다 빨라지는 순간
사건은 사람들의 감정에 잡아먹히기 쉽다 하지만 그때 감정보다 먼저 움직인 건 날씨였다. 폭풍이 지나간 뒤 며칠은 흐렸고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햇빛이 강해졌다. 낮 기온이 올라가고 마당의 흙이 마르기 시작하자 마을 끝자락 이준호 집 주변에 묘한 이야기가 돌았다. 냄새가 나. 무슨 냄새요? 썩는 냄새. 처음엔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다. 폭풍 뒤엔 죽은 짐승도 생기고 논두렁에 떠밀려온 것들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였다. 바람이 부는 방향이 바뀌어도 하루가 지나도 심지어 비가 한 번 더 내려도 냄새는 그 자리에 있었다. 오히려 햇빛이 뜨거운 날 더 선명해졌다. 구룡리에서 이준호 집과 가까운 곳에 사는 주민 2명이 결국 파출소로 연락했다. 말투가 조심스러웠다. 누군가를 지목하면 돌아올 파장이 무서웠던 거다. 하지만 그들 또한 더는 견딜 수 없었다. 형사님, 정말 죄송한데요. 이상한 냄새가 계속 납니다. 자꾸요. 그 집 쪽에서. 보고를 받은 강지원은 바로 현장으로 갔다. 이번엔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지 않았다. 사람 많으면 흔적이 망가지고 소문이 폭발한다. 그는 과학수사 요원 1명, 형사 2명만 데리고 조용히 들어갔다. 그리고 마당 문을 넘는 순간 강지원은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냄새가 있었다. 단번에 코를 찌르는 강한 악취는 아니었다. 더 나쁜 종류였다. 처음엔 뭔가 상한 것처럼 느껴지다가 몇 걸음 더 들어가면 머리 뒤쪽을 서늘하게 만드는 냄새. 설명하기 어렵지만 몸이 먼저 반응하는 냄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위험한 냄새를 구분한다. 그리고 그날 강지원의 본능은 아주 분명한 방향을 가리켰다. 뒷마당, 과수원 끝. 그곳엔 커다란 오래된 나무가 하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복을 지킨다고 말하던 그 나무. 가지가 넓게 퍼져 있고 그늘이 깊어서 여름이면 사람들이 잠깐 쉬어가던 자리. 이준호는 늘 그 나무를 유난히 아꼈다고 했다. 우리 집 터줏대감이라고도 했고 이 나무가 우리 집 운을 잡아준다고도 했다. 강지원은 아무 말 없이 그쪽으로 걸었다. 흙을 밟는 발끝이 조금씩 꺼졌다. 폭풍 후라땅이 물을 먹은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무 아래쪽 흙은 유난히 달랐다. 색이 더 짙고 표면이 이상하게 평평했다. 평평하다는 건 누군가 한번 손을 봤다는 뜻이다. 자연은 그렇게 고르게 덮이지 않는다. 과학수사 요원이 장갑을 끼고 낙엽을 살짝 걷어냈다. 그 아래 흙이 나왔다. 그리고 그 흙 위에 아주 희미한 하얀 가루가 있었다. 비에 젖어 덩어리로 뭉친 흔적. 강지원이 쪼그려 앉아 손가락으로 아주 조금 집어 코 가까이 가져갔다. 눈이 가늘어졌다. 석회.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나는 속으로 끝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석회는 농촌에서 흔히 쓰인다. 축사 소독, 병해충 방지, 냄새 제거. 그래서 더 위험하다. 흔한 물건이 사건을 숨길 때 가장 잘 숨겨진다. 강지원은 나무를 올려다봤다. 나무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서 있었다. 잎이 흔들리고 햇빛이 그늘을 만들고 바람이 지나간다. 그런데 그 아래 땅은 숨기고 있었다. 그때 집 안에서 이준호가 나왔다. 그는 강지원 일행을 보자마자 웃는 듯 울상인 얼굴을 지었다. 형사님, 또 오셨어요. 혹시 찾았습니까? 제 아내. 강지원은 대답 대신 물었다. 여기 최근에 땅을 파신 적 있습니까? 이준호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가 곧바로 풀렸다. 아니요. 땅 파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저는 아내 찾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럼 석회는요?
이준호는 순간적으로 눈을 깜빡였다. 아주 짧은 시간. 그리고 재빨리 말했다. 아, 그거요. 제가 나무 밑에 비료 좀 뿌렸습니다. 요즘 냄새 난다고 하니까 분해 빨리 되라고요. 분해. 그 단어가 이상했다. 일반적인 사람은 냄새 없애려고라고 말하지 분해라는 단어를 쉽게 쓰지 않는다. 강주원도 그걸 느꼈는지 말을 아꼈다. 대신 그는 차분하게 절차로 갔다. 이준호 씨, 지금부터 현장 보존 들어갑니다. 추가 수색과 감식이 필요합니다. 아니, 왜요? 우리 집을 왜 또... 이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는 강주원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가 과학수사 요원의 손에 들린 흙 샘플을 보고 멈칫했다. 그리고 갑자기 방향을 바꿔 나무 쪽으로 달려들었다. 거기 건드리지 마세요. 그 나무는 우리 집 나무라고요.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사람은 진짜로 소중한 걸 지킬 때도 저렇게 반응한다. 하지만 무서움을 지킬 때도 똑같이 반응한다. 차이는 단 하나다. 소중한 걸 지킬 때의 눈은 슬프고 무서움을 지킬 때의 눈은 날카롭다. 경찰이 이준호를 제지했다. 그는 팔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아내를 찾으러 가야지 뭘 이런 걸 해요. 우리 집을 의심하는 겁니까?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강지원은 감정을 받아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준호 씨, 협조하십시오. 지금 협조하지 않으면 그게 더 불리해집니다. 그 말이 떨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강지원은 정식으로 압수수색 영장 신청에 들어갔다. 이번엔 냄새가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수사 필요성이 될 수 있었다. 석회 흔적, 토양의 비정상적 다짐, 지속적인 악취, 그리고 무엇보다 이준호의 과도한 반응. 다음 날 아침 영장이 떨어졌다. 구룡리 마을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사람은 결과보다 과정을 더 좋아한다. 경찰이 뭔가 찾으러 왔다는 그 장면 자체가 소문이 된다. 주민들이 담장 밖에 모여들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었다. 누군가는 기도를 했다. 누군가는 눈을 감았다. 강지원은 현장을 통제했다. 그리고 과학수사팀이 나무 아래를 파기 시작했다. 흙은 위쪽이 유난히 부드러웠다. 최근에 뒤집혔다는 뜻. 그 아래엔 젖은 석회 덩어리가 간간히 섞여 있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냄새가 급격히 강해졌다. 몇몇 인원이 뒤로 물러났다. 숨이 막히는 종류의 냄새였다. 그리고 삽끝이 무언가에 닿았다. 딱딱한 돌이 아니라 묘하게 막힌 느낌. 흙 속에서 부딪히는 소리가 달랐다. 과학수사 요원이 손을 들어 정지 신호를 보냈다. 주변이 조용해졌다. 바람소리만 남았다. 그들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다. 그리고 흙 속에서 낯익은 소재가 모습을 드러냈다. 농촌에서 흔히 보는 두꺼운 비닐 자루 같은 것, 입구는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다. 그 다음 장면은 누구에게도 확인하고 싶지 않은 확인이었다. 강지원은 그 자리에서 섣불리 열지 않았다. 그는 법의학 요원을 기다렸다. 절차는 냉정해야 했다. 절차가 무너지면 진실이 도망간다. 법의학 요원이 도착해 자루 일부를 아주 조심스럽게 확인했고 곧바로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 표정 하나로 현장은 이미 결론에 도착했다. 담장 밖에서 웅성거림이 터졌다. 누군가는 비명을 삼켰고 누군가는 주저앉았다. 이준호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렸다. 그는 경찰의 팔에 잡힌 채로 마치 숨이 끊어진 사람처럼 입을 벌린 채 떨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니야, 아니야. 하지만 그 부정은 너무 늦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엔 부정으로 지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 냄새처럼, 흙처럼, 그리고 결국 증거처럼. 강지원은 담담하게 말했다. 현장 통제 강화, 전원 기록, 증거물 즉시 이송. 그리고 이준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준호 씨, 지금부터는 실종이 아닙니다. 그 말은 사실상 체포고지의 전 단계였다. 실종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는 순간 남편이 지킬 수 있는 가면도 사라진다. 이준호는 버티려 했다. 울고 소리치고 억울함을 외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땅에서 올라온 현실 앞에서 점점 힘을 잃었다. 그날 구룡리의 하늘은 맑았다. 폭풍은 이미 지나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맑은 하늘이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세상이 아무 일 없다는 듯 계속 돌아갈 때 한 가족의 시간만 멈춰버린다는 사실. 그게 사건의 진짜 공포다. 강지원은 현장을 떠나기 전 나무를 한 번 더 바라봤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복을 지키는 나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다르게 부르기 시작했다. 그 나무 밑이, 이런 말은 끝까지 다 나오지 않는다. 다 나오지 않는 말이 더 무섭다. 그리고 나는 그 침묵을 이해한다. 어떤 사실은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강지원은 차량에 타기 전 조용히 말했다. 마치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이제부터는 집이 말하게 만들 차례다. 그 말대로였다. 집은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너무 깨끗한 욕실, 너무 열린 뒷문, 너무 늦은 밤의 통화 기록, 그리고 너무 평평하게 덮인 흙.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다. 표정도, 눈물도, 연기도. 하지만 냄새는 거짓말을 못한다. 그리고 그 냄새가 가리킨 방향은 결국 가장 불편한 곳이었다. 늘 그렇듯이 어둠 속에서 빛난 푸른 흔적. 사건이 실종에서 사건으로 바뀌는 순간 사람들은 두 가지를 믿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과학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이 끝까지 숨기고 싶어 하는 본능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둘 다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했습니다. 구룡리의 그 나무 아래에서 나온 것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증거였다. 현장은 즉시 통제됐다.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휴대폰 카메라 불빛이 담장 밖에서 파도처럼 출렁였고 경찰은 그 파도를 막기 위해 세 겹의 통제선을 세웠다. 강지원은 그 소음을 등지고 오로지 이 집이 무엇을 숨겼는지에 집중했다. 이준호는 그날 바로 임의동행이 아니라 사실상 긴급 체포에 준하는 조치로 분리됐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같은 말만 반복했다. 누가 우리 집에 갖다 묻은 거예요. 저를 엮으려고. 사람들은 자주 묻는다. 정말 범인이면 자기 집에 숨기겠냐고. 그런데 그 질문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 범인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안다. 그리고 그 심리를 가장 더럽게 이용하는 유형이 있다. 위험한 곳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 혹은 자신이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공간을 철옹성으로 착각하는 사람. 강지와 조는 그런 착각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말이 아니라 흔적으로. 너무 깨끗했던 욕실. 이 드디어 말을 하다 현장 감식의 중심은 예상대로 욕실이었다. 강지원이 처음부터 계속 신경 쓰던 곳. 정전의 밤이었는데도 비정상적으로 반짝이던 타일, 새것 같은 배수구 덮개, 락스 냄새. 그 모든 게 이제 의심이 아니라 검증의 대상이 됐다. 과학수사팀은 집 안을 완전히 암실로 만들었다. 창문을 가리고 불을 끄고 외부 빛을 차단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푸른 빛을 꺼내 들었다. 루미놀.
피가 오래 되어도 남는 미세한 성분의 반응에 발광하는 시약. 쉽게 말해 사람이 아무리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드러내는 빛이다. 분무기가 칙 소리를 내며 욕실 바닥과 벽, 배수구 주변을 훑었다. 잠시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몇 초 뒤 바닥 타일 사이 줄눈에서부터 푸른 빛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처음엔 점처럼, 다음엔 선처럼, 그리고 이내 넓게 번졌다. 강지원은 말없이 그 패턴을 봤다. 피가 흩뿌려진 듯한 미세한 점, 바닥으로 흐른 흔적, 배수구로 모인 농도. 누군가가 급히 닦아낸 흔적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 반복적으로 문질렀던 흔적이 오히려 역으로 선명해졌다. 그 순간 현장 분위기가 바뀌었다. 혹시가 사라지고 확실히가 들어왔다. 강지원이 낮게 말했다. 여기가 중심입니다. 나는 이 장면이 참 잔인하다고 생각한다. 어둠 속에서 푸른빛이 피어오르는 건 마치 집이 스스로 죄를 고백하는 것 같아서다. 사람이 입으로는 끝까지 부정해도 공간은 결국 기억을 남긴다. 창고 구석에 새 손잡이와 부러진 변명 욕실 감식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팀은 부엌 옆 창고를 뒤졌다. 농기구와 비료포대, 낡은 고무장갑, 묵은 끈들이 뒤섞인 공간. 흔한 시골집 창고다. 문제는 흔한 것들 사이에 유난히 눈에 띄는 물건이 하나 있었던 점이다. 손잡이가 새 것처럼 깨끗한, 손톱만한 톱니가 촘촘한 쇠톱. 날은 일부 녹이 새으러 있었지만 손잡이는 이상하게 말끔했다. 오래 썼다면 손잡이에 땀과 흙때가 묻기 마련인데 그 흔적이 적었다. 마치 사놓고 얼마 안 쓴 물건처럼. 과학수사팀은 그 도구를 바로 수거했다. 그리고 현미경 분석이 들어갔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잔여물은 물로 씻어도 남는다. 특히 톱니 사이엔 더 그렇다. 감식 결과는 빠르게 돌아왔다. 욕실 줄눈에서 확보된 시료와 쇠톱에서 나온 미세 흔적이 박서연과 일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1차 결론. 이 시점부터 이준호의 논리는 힘을 잃었다. 누가 우리 집에 갖다 묻었다는 말은 이제 이렇게 반박당한다. 누가 시신을 갖다 묻는다고 해도 그 사람이 굳이 욕실에서 그런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을 완벽히 지우려 애쓰고 그 과정에서 사용한 도구를 창고 구석에 숨기고 그 모든 일을 들키지 않게 해내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가능하다고 치자. 그럼 그 사람은 이 집의 구조를 너무 잘 알아야 하고 이 집에서 시간을 마음껏 써야 하고 이 집에 들어와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만큼 자연스러워야 한다. 즉 외부인이 아니라 내부인이다. 3. 폭풍 전날의 구매 기록 강지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사건의 성격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다. 충동이 아니라 계획입니다. 계획이라면 준비가 있어야 한다. 준비가 있다면 흔적이 있다. 흔적은 돈을 따라간다. 그래서 수사는 곧바로 동네 철물점과 자재상으로 확장됐다. 석회, 끈, 비닐, 공구. 흔히 쓰이는 물건들, 그래서 더 많이 기록이 남는 물건들. 며칠 후 화양급의 한 철물점에서 결정적인 진술이 나왔다. 이 사람 기억납니다. 폭풍 오기 전날 오후에 왔어요. 석회랑 쇠톱을 샀죠. 전날, 폭풍이 오기 전날. 전날에 석회와 쇠톱을 산 사람이 다음날 새벽 아내가 사라졌다고 신고했다. 그리고 그 아내는 석회가 뿌려진 곳에서 발견됐다. 이건 더 이상 우연이라고 부르기 어려웠다. 이준호는 축사 소독하려고 샀다고 주장했지만 현장 확인 결과 축사는 오래 비어 있었다. 거미줄과 먼지가 쌓여 있었고 최근에 석회를 뿌린 흔적도 없었다. 변명은 원래 그럴듯한 단어로 시작하지만
현실 검증 앞에서 무너진다. 강지원이 조용히 말했다. 준비했군요. 나는 이 말이 무섭다. 준비했다는 건 단지 범행을 뜻하지 않는다. 마음을 준비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람을 해치겠다고 마음먹고 며칠을 그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 그게 진짜 공포다. 4. 연못 아래의 전화기, 그리고 디지털의 고백, 그리고 사건은 마지막 조각을 향해 움직였다. 마을의 한 주민이 조심스럽게 제보했다. 폭풍 치던 밤에 준호가 새벽에 연못 쪽으로 가는 걸 봤습니다. 뭔가를 던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비 맞기 싫어서 그냥 들어갔는데요. 연못은 과수원 관계용 저수지였다. 폭풍이 지나간 뒤에는 진흙이 가라앉아 바닥이 더 미끄럽고 깊었다. 잠수팀이 투입됐다. 몇 시간의 수색 끝에 진흙 속에서 작은 물체가 끌려 올라왔다. 낡은 스마트폰 한 대. 방수팩처럼 비닐로 감겨 있었다. 강지원이 그걸 받아들었을 때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변했다. 그는 이 물건이 무엇인지 직감했을 것이다. 요즘 사람은 삶의 절반을 휴대폰에 남긴다. 특히 자신의 계획을 숨길수록 더 자주 검색한다. 더 많이 확인한다. 더 많이 흔들린다. 디지털 포렌식 팀은 메모리 칩을 분리해 데이터를 복구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말 그대로 전화기가 입을 열었다는 표현이 어울렸다. 폭풍이 오기 며칠 전부터 이준호의 기기에는 불길한 검색과 메모들이 누적돼 있었다. 흔적과 은폐에 대한 집착, 사건이 들키지 않을 조건을 따지는 기록들, 그리고 날씨 예보를 반복적으로 확인한 흔적. 나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를 확신한다. 범인은 똑똑해서 잡히는 게 아니라 자기 확신이 강해서 잡힌다. 세상은 본인 뜻대로 돌아갈 거라고 믿는다. 폭풍이 오면 모든 게 씻겨 내려갈 거라고 믿는다. 어둠이 오면 아무도 못 볼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세상엔 폭풍보다 오래 남는 게 있다. 기록이다. 습관이다. 그리고 과학이다. 5소. 마침내 강지원이 카드를 올려놓는 순간. 며칠 뒤 이준호는 다시 조사실로 불려왔다. 그는 여전히 억울함을 연기하려 했다. 저는 몰라요를 반복하고 누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요를 외쳤다. 강지원은 예전처럼 감정으로 밀어붙이지 않았다. 그는 책상 위에 물건들을 하나씩 정렬하듯 올려놓았다. 석회 구매 내역, 쇠톱 감식 결과, 욕실 루미놀 반응 사진, 연못에서 건져 올린 휴대폰. 이준호의 눈동자가 마지막 물건에서 멈췄다. 아주 짧게 멎는 느낌. 숨이 한 번 끊어지는 느낌. 그 순간 강지원은 확신했을 것이다. 이 휴대폰이 열쇠라는 걸. 강지원은 조용히 말했다. 이준호 씨, 이제는 말이 아니라 당신의 흔적이 대답할 겁니다. 이준호는 입술을 떨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그의 부정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았다. 더 크게 외치지도 못했고 더 자연스럽게 울지도 못했다. 누군가의 세계가 무너질 때 사람은 이상할 만큼 조용해진다. 조사실에는 잠깐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강지원이 마지막으로 카드를 한 장 더 꺼냈다. 통신 기록, 한밤중에 반복되던 번호. 시장 과일가게 한미래. 강지원이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이준호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나는 그 흔들림을 안다. 그건 들켰다가 아니라 끝났다는 흔들림이다. 그리고 5장은 여기서 멈춘다. 왜냐하면 진짜 공포는 늘 다음 장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입이 열리는 순간, 누군가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시장의 여인 새벽 5시의 문자.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은 두 가지입니다. 사랑이 끝날 때가 아니라 자기가 숨긴 비밀이
남의 입에서 나올 때, 그리고 그날 누군가의 입이 먼저 열렸습니다. 화양급 재래시장은 평소처럼 시끄러웠다. 과일 상자들이 쿵쿵 내려앉고 비닐봉지가 바람에 펄럭이고 한 박스 더 얹어줄게요. 같은 말이 오가며 사람들은 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잠깐 잊는다. 세상은 원래 이런 식이다. 어떤 집은 무너져도 다른 곳은 장사를 하고 밥을 먹는다. 그래서 더 잔인하다. 강지원은 시장 골목 안쪽 과일가게 큰 간판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한미래 35, 화양군에서 혼자 장사 키워낸 여자로 이름이 나 있었다. 남편이 사고로 죽고 난 뒤에도 울지 않고 버틴 사람, 말이 빠르고 사람을 잘 다루는 사람. 경찰이 왔다고 해서 얼굴이 굳을 스타일이 아니었다. 실제로 미래는 강지원을 보자 먼저 웃었다. 웃음이 친절해서 오히려 서늘했다. 형사님, 또 뵙네요. 과일 좀 드릴까요? 강지원은 인사도 길게 하지 않았다. 그는 가게 앞에 서서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덜 닿는 쪽으로 몸을 돌렸다. 한미래 씨, 이준호 씨와 통화가 잦았습니다. 특히 밤에요. 미래는 어깨를 살짝 으쓱했다. 농사 짓는 사람들 밤에 전화 많이 합니다. 낮엔 서로 바쁘니까요. 밤 12시 넘어서 1시간 통화도 농사입니까? 미래의 웃음이 아주 잠깐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다. 형사님, 저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거래처랑 통화하는 게 뭐가 이상해요. 이준호 씨 과일이 좋잖아요. 물량 맞추려면 통화 길어질 때도 있죠. 말은 자연스럽고 논리는 매끄러웠다. 너무 매끄러웠다. 강지원은 그 매끄러움을 그대로 두지 않았다. 그는 상대가 대답하고 싶은 질문이 아니라 대답하기 싫은 질문을 던졌다. 박서연 씨 이름을 들으면 표정이 바뀝니다. 미래가 눈을 깜빡였다. 아주 짧은 순간 입꼬리가 내려갔다. 그는 다시 웃으려 했지만 이번엔 웃음이 늦었다. 그분 안타깝죠. 임신까지 했다면서요. 안타까운 정도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강지원은 다음 말을 시장 한복판에서 하지 않았다. 대신 조사 협조를 이유로 정식 출석을 요구했다. 미래는 거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깔끔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떳떳하니까요. 떳떳하다는 사람치고 진짜 떳떳한 사람은 드물다. 떳떳한 사람은 보통 왜요를 묻지 떳떳해요 라고 선언하지 않는다. 오후 경찰서 조사실. 이번엔 강지원 혼자 들어가지 않았다. 여성 형사 한 명이 함께 앉았다. 이런 사건에서 여성의 입이 들어오면 상대는 방어 방식을 바꾼다. 남자 앞에서 보이는 태도와 여자 앞에서 보이는 태도는 다르다. 미래는 처음엔 여유로운 얼굴을 유지했다. 물 한 잔을 받아들고 다리를 꼬고 시선을 천천히 돌렸다. 여성 형사가 먼저 말했다. 한미래 씨, 이준호 씨와 사적인 관계였습니까? 미래는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거래처예요. 거래처랑 새벽 1시에 1시간씩 통화해요? 그 시간에만 서로 시간이 나니까요. 강지원은 테이블 위에 통화 내역을 한 장씩 올렸다. 날짜와 시간, 통화 지속 시간이 촘촘히 찍힌 종이. 숫자는 사람보다 정직하다. 미래는 그걸 힐끗 보고도 눈을 떼지 않았다. 하지만 손가락이 컵을 감싸는 힘이 아주 조금 강해졌다. 강지원이 말했다. 박소연 씨가 실종된 날 이준호 씨는 새벽 6시 20분에 지구대에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준호 씨가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래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뭔 문자요? 여성 형사가 프린트를 뒤집어 보여줬다. 복구된 메시지 로그. 발신 시각은 새벽 5시 07분. 수신자는 한미래.
짧은 문장이었다. 그런데 그 짧음이 더 잔인했다. 끝났어. 이제 방해물은 없어. 조금만 기다려. 미래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고개를 들지 못했다. 손에 든 컵이 작게 떨렸다. 그는 입술을 열었다 닫았다. 눈동자가 종이를 피하려고 옆으로 도망쳤다. 여성 형사가 조용히 물었다. 이 문장 무슨 뜻입니까? 미래는 급히 고개를 저었다. 전 몰라요. 그냥 그 사람 말버릇이에요. 장난처럼. 강지원이 끊었다. 그 장난이 있던 날, 박서연 씨는 집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 장을 올렸다. 미래가 삭제했던 메시지가 왜 복구됐는지, 기기 복구 경위까지 적힌 기록. 삭제는 흔적을 지우는 행위지만 완전한 지움은 거의 없다. 특히 상대가 수사기관이면 더더욱. 여성 형사는 공격하지 않았다. 오히려 낮은 목소리로 길게 밀어붙였다. 한미래 씨, 삭제했죠? 왜 삭제했습니까? 미래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이 젖었다. 처음으로 사람 같은 표정이 나왔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털어놓듯 말했다. 무서웠어요. 강지원이 아주 조용히 물었다. 무엇이요? 그 문장 처음 읽었을 때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냥 거래 얘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들고 있으면 제가 엮일 것 같아서. 여성 형사가 이어받았다. 그래서 지웠다. 그리고 모른 척했다. 미래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끄덕였다. 저도 사람이라 살고 싶었어요. 나는 여기서 개인적으로 가장 불쾌한 종류의 공포를 느낀다. 살고 싶었다는 말은 인간의 본능이지만 그 본능이 누군가의 죽음을 덮어버리는 순간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공범의 언어가 된다. 강지원은 한 박자 쉬고 마지막 문을 열었다. 사적인 관계였죠. 미래는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지만 이번엔 힘이 없었다. 아니에요. 여성 형사가 천천히 말했다. 한미래 씨, 거래처라고 하기엔 통화 시간대도 길이도 너무 개인적입니다. 그리고 이준호 씨가 박서연 씨를 귀찮다고 말한 적 있죠. 그 말에 미래가 고개를 확 들었다. 눈의 분노가 잠깐 떠올랐다. 분노는 자백의 전조다. 사람은 억울할 때보다 들킨 걸 모욕으로 느낄 때 감정이 폭발한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긴 했어요. 맨날 힘들다고, 집에 들어가면 숨 막힌다고. 강지원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한미래 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미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 그냥 정리하고 오라고 했어요. 정리. 강지원이 똑같은 단어를 반복했다. 정리라는 말, 사람에겐 보통 이혼을 뜻하죠. 그런데 이준호 씨는 정리 대신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걸 한미래 씨는 전혀 몰랐습니까? 미래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작게 말했다. 그 사람이 땅 얘기를 했어요. 무슨 땅? 구룡리 과수원 개발 계획이 있다고. 몇 년 안에 값이 뛴다고. 강지원이 물었다. 이혼하면 나눠야 하니까. 나누기 싫다고 했습니까? 미래의 얼굴이 무너졌다. 그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은 인정이었고 동시에 자신을 향한 혐오였다. 그럼 한미래 씨는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말렸습니까? 미래는 울었다. 울면서도 말은 또렷했다. 말리지 못했어요. 저도 그 사람 말이 달콤했어요. 혼자 살기 힘들었고. 그 고백은 직접 가담이 아니었다. 하지만 충분히 더러웠다. 어떤 범죄는 칼로만 완성되지 않는다. 동의와 침묵이 칼보다 날카로운 순간이 있다. 강지원은 조사실 밖으로 나와 이준호에게로 갔다.
이준호는 여전히 모른다고 버티고 있었다. 눈물과 억울함을 번갈아 꺼내며 자신이 피해자라는 얼굴을 붙잡고 있었다. 강지원은 테이블 위에 휴대폰 증거물을 놓았다. 그리고 미래의 진술 요지를 담은 조서를 한 장 올렸다. 이준호의 시선이 조서에서 멈췄다. 그 다음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강지원은 감정을 섞지 않고 말했다. 한미래 씨가 다 말했습니다. 이준호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그 여자가 날 팔았다고요? 그 여자 말 믿지 마요. 그 여자가...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억울하다는 사람은 보통 사건을 말한다. 하지만 이준호는 사람을 먼저 말했다. 한미래를 먼저 끌어냈다. 그건 자기 세계의 중심이 이미 아내가 아니라 다른 여자였다는 뜻이다. 강주원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한 문장을 던졌다. 박서연 씨는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그 문장에서 이준호의 얼굴이 멎었다. 눈꺼풀이 떨리고 숨이 끊어졌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강지원은 그 침묵을 밀어붙이지 않았다. 대신 기다렸다. 기다리는 건 고문이 아니라 붕괴를 허락하는 방식이다. 몇 분이 흐르고 이준호가 낮게 말했다. 담배 한 개비만. 강지원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준호는 손이 떨리는 채로 담배를 받아 물었다. 한 번, 두 번 깊게 빨았다. 그리고 마치 무너진 벽에서 먼지가 떨어지듯 말이 흘러나왔다. 내가 했어요. 그 네 글자는 폭풍보다 무거웠다. 그리고 이 장의 끝에서 나는 한마디를 남길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늘 사랑 때문에 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더 정확한 단어는 사랑이 아니라 소유였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내 것과 방해물로 나누는 마음. 그 마음이 완성되면 폭풍은 단지 무대 조명일 뿐이다. 그리고 다음 장에선 그 폭풍의 밤이 그의 이브로 다시 재생된다. 폭풍의 대본, 그리고 끝까지 남는 것. 자백은 끝이 아닙니다. 자백은 단지 사건이 사람의 말에서 사실의 순서로 넘어가는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지나면 남는 건 한 가지뿐이에요. 왜 그랬는지. 이준호의 내가 했어요 라는 말이 떨어진 뒤 조사실은 오히려 조용해졌다. 통상 사람들은 이 순간에 울부짖거나 분노할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로 무너진 사람은 대개 소리 대신 침묵을 선택한다. 그 침묵은 후회라기보다 체념에 가깝다. 이제 끝났단 날. 끝났다는 체념. 강지원은 담배 연기가 가라앉을 시간을 조금 줬다. 그리고 아주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젯밤이 아니라 며칠 전부터였죠. 언제부터 계획했습니까? 이준호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마치 대본을 낭독하듯 말을 꺼냈다. 땅 때문이었어요. 과수원. 개발 얘기 돌았잖아요. 값이 오를 거라고. 이혼하면 반 나눠야 하니까. 그가 반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사람을 반으로 나누듯, 삶을 반으로 나누듯. 나는 그 순간 가장 소름이 돋았다. 범죄의 동기가 사랑이든 분노든 그 어떤 말보다도 반 나눠야 하니까가 더 차갑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몫으로 보는 말이니까. 강지원은 이어 물었다. 한미래 씨와는. 이준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 여자가 자꾸 재촉했어요. 정리하고 오라고. 나만 믿으면 된다고. 그래서 아내를 정리한 겁니까? 강지원의 질문은 잔인할 만큼 직설적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우회로를 허락하지 않는 종류였다. 이준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리고 마침내 폭풍의 밤이 그의 입에서 다시 시작됐다. 그는 폭풍이 오기 전날 철물점에 들렀다. 석회와 쇠톱, 튼튼한 끈을 샀다. 축사 소독,
일하고 둘러댔지만 축사는 비어 있었다. 그가 산 건 소독제가 아니라 시간이었다. 흔적을 늦추고 냄새를 지연시키고 자신이 슬픔을 연기할 시간을 확보하는 물건. 그는 폭풍 예보를 반복해서 확인했다고 했다. 낙로에 정전 가능성, 강수량. 세상이 어두워지는 순간을 기다렸다. 왜냐하면 그 어둠이 자신의 죄를 가려줄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정전되면 카메라도 꺼지고 천둥치면 소리도 묻힐 거라고. 그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고백이었다. 그는 아내를 죽인 게 아니라 상황을 설계한 사람이었다. 폭풍은 우연이었지만 그는 그 우연을 도구로 만들었다. 강지원은 자백을 그대로 믿지 않았다. 자백은 자주 왜곡된다. 덜 나쁘게 보이려는 자백도 있고 더 극적으로 포장하려는 자백도 있다. 그래서 강지원은 절차대로 갔다. 과학수사자료, 구매 내역, 통신기록, 그리고 현장 재구성. 며칠 뒤 구룡리 그 집에서 현장 검증이 진행됐다. 사람들은 분노로 모였다. 어떤 분노는 정의감이지만 어떤 분노는 단지 구경거리의 흥분이기도 하다. 강지원은 그 두 가지가 섞일 때의 공기를 싫어했다. 그는 통제선을 두껍게 세우고 이준호를 집 안으로 데려갔다. 이준호는 놀라울 만큼 익숙하게 동선을 짚었다. 거실에서, 부엌에서, 뒷문에서. 그는 자신이 숨기고 싶어 했던 동선을 오히려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강지원은 그 정확함이 다시 한번 확신이 됐다. 이 사건은 충동이 아니라 반복해서 상상한 사건이다. 머릿속에서 여러 번 리허설을 했던 사건. 욕실 앞에서 강지원이 멈췄다. 루미놀 사진 속 푸른 패턴이 떠올랐다. 줄눈 사이로 번진 빛, 배수구 주변의 농도. 강지원은 조용히 말했다. 여기서 다 지웠다고 생각했죠. 이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인정이었다. 사람이 진짜로 믿고 있던 게 무너질 때 말이 줄어든다. 그리고 사건의 마지막 조각, 연못에서 건져 올린 휴대폰. 이 재판에서 결정타가 됐다. 복구된 기록에는 그가 폭풍을 기다린 흔적을 숨기는 방법을 찾아본 흔적이 남아 있었다. 무엇보다 익명 번호로 최민석에게 보낸 경고성 메시지의 발신 경로도 드러났다. 그는 전 남자친구를 무대 위에 올려놓고 자신은 무대 뒤에서 울고 싶어 했다. 하지만 계획은 늘 어딘가에서 새어나온다. 인간의 오만이 새어나오고 기록이 새어나온다. 재판은 길지 않았다. 증거가 너무 많았다. 석회, 쇠톱, 욕실의 흔적, 통신기록, 삭제된 메시지의 복구, 그리고 자백의 일관성. 판사는 선고문에서 계획성과 잔혹성을 반복했다. 박서연이 임신 7개월이었다는 점은 가장 무거운 문장으로 남았다. 태어나지 못한 아이의 존재는 이 사건을 단순한 살인에서 사람의 바닥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바꿔버린다. 이준호는 법정에서 끝까지 울음을 짜내려 했지만 그 울음은 일장에서처럼 설득력이 없었다. 왜냐하면 이제 모두가 알기 때문이다. 그 눈물은 사랑의 흔적이 아니라 잃어버린 통제력에 대한 분노라는 걸. 한미래에게도 판결은 내려졌다. 직접 범행에 가담한 증거는 없었지만 새벽 5시에 문자를 받고도 침묵했고 삭제했고 거짓말을 했다. 법원은 그것을 중대한 사건의 은폐로 봤다. 그는 짧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람들은 그 판결을 두고 말이 많았다. 저 정도로 끝이냐는 분노도 있었고 직접 죽인 건 아니지 않냐는 반응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직접 칼을 들지 않았더라도 누군가의 죄를 가릴 때 손에 피가 묻는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선고가 끝난 뒤
구룡리의 그 집은 비워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빠르게 지나갔다. 오래된 나무는 결국 베어졌다. 나무가 죄가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떤 상징을 남겨두고 살기엔 너무 약하다. 나무를 베어내면 기억도 함께 잘려나갈 거라 믿는다. 그러나 잘려나가지 않는다. 사건은 끝났지만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다. 폭풍은 자연재해였고 정전도 우연이었다. 하지만 그 우연을 대본으로 바꾼 건 인간이었다. 누군가의 생명을 계산표로 바꾸고 사랑을 소유로 바꾸고 가족을 방해물로 바꾸는 순간 폭풍은 그저 배경음이 된다. 마지막으로 강지원은 수사 종결 보고서를 덮으며 말했다고 한다. 이 집이 너무 깨끗했던 게 시작이었다. 나는 그 문장이 오래 남는다. 너무 깨끗한 집, 너무 늦은 통화, 너무 빠른 변명. 사건은 늘 너무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그 너무를 가볍게 넘기는 순간 비극은 조용히 자라난다. 구룡리에는 다시 비가 왔다. 마을은 다시 장사를 했고 다시 농사를 지었다. 하지만 어떤 날 비가 세차게 퍼부으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해 5월을 떠올린다. 폭풍 때문이 아니라 폭풍을 이용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이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한다. 폭풍은 지나갑니다. 하지만 계획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계획은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은 결국 빛을 만납니다. 어둠 속에 푸른 빛처럼.